오는데 일본 애들은 문노개역이라고 그래. 역이라는 게 전투의 뜻인데 중국은 조선이 왜 항거했기 때문에 원조 도왔다 이러고 항해원조라고 부르고 거기 있는 내용은 대충 읽어보고 첫째 알아야 할 것이 이수신으로 대표되는 수군의 승리예요. 자, 거기 밑에 지도 위에 이수신 승리하는 거 있지. 그걸 기억해야 돼. 첫 승리, 옥포해전, 즉 오늘날 거제도. 그리고 두 번째 거북선을 이용한 승리, 경남 사천전투. 거북선은 태종 때 만든 거야. 거북기 쪄서 귀선이라고 그래. 이수신 때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뚜껑을 덮고 못을 심어놓고 건너오지 말라고. 그게 철갑선이라고 하죠. 그 철갑선이 된 거, 위에 그림 있는 거, 저게 2층인지 3층인지 몰라 지금. 역사학계가 몰라요. 저게. 왜? 남아있는 흔적이 없거든, 거북선이.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2층으로 돼 있고 어떤 그림에는 3층에 돼 있고 그러니까 아직 몰라 현재. 이게 그 철갑선을 만든 건 이수신 때 전라도에서 만든 거고 거북선 자체는 태종 이방원 때 나왔어요. 거북선 자체는 거북기자 써서 귀선이라고 그래. 예. 자, 첫째 첫 전투 옥포 거제도 거북선을 이용한 사천전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투야 한산대전 오늘날 통영 앞바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위에 자, 그 위에 1-2 1 하는 데 보시면 한산대전 경상북도 통영의 의의가 있어요. 첫째, 바다가 일본에서 한반도 주변 바다가 조선으로 넘어왔어. 이걸 바다를 제압한 데서 제권장악이라고 그래. 이 한산전투의 승리가 두 번째, 전라도라는 곡창지대를 지키게 됐다. 세 번째, 전라도라는 곡창지대를 지킨 덕분에 조선왕조실록 전주본이 살아남았어.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지금까지 살아남게 되는 거야. 당시 조선왕조실록이 4개 했었어. 원본이 서울에 국사편찬회에 춘추관에 있고, 그리고 경상도에 상주에 하나 있고, 전라도 전주에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충청도 충주에 하나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도합 4개가 있었는데, 다른 데는 건 다 임진왜란 때 홀라당 불타는데, 전주에 있는 것만 남아있었어. 전주에 있는 것만. 그래서 그 전주에 있는 걸 다시 복사를 해갖고, 광해군 때 5개를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이번에는 국사편찬회에다 하나를 두고 4개는 산에다가 쳐박았어. 도시에다 뒀더니 안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 5대 사고.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전주본이 살아남게 돼. 여러분 전주시 교동 가잖아. 가봤을 거 아니야. 그지? 전주시 교동 가봐. 에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참. 거기 교동에 가면 한옥 건물 같은 거 하나 봐요. 여러분 거기 가면. 태조 이성계 영정 초상화가 있어. 근데 그 옆에 보면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초상화가 있다고 이한 건물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약간 들어간 데가 있어요. 들어간 데가. 여기가 조선왕조실록 전주본 보관하던 데야. 여기가. 사람이 여기까지는 잘 안 가더라고. 관리인 아저씨 자전거 있고. 비빔밥 주시고. 이 맞은편에 전동성당이라고 유명한 성당이 있어. 가을동안가 하는 드라마 찍은데. 이 성당이 예뻐. 성당 들어간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그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 봐봐. 예뻐요. 제 성당이. 자. 저게 이 한산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이 가장 빼어난 전투가 이 한산대전이야. 세계 6개 나라 해사 육사가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해서 교육을 해요. 일본 해사, 미국 해사,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해군, 육군이 정식 교과목 중에 하나가 한산대전이에요. 그럴 만큼 빼어난 전투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싸운 싸움이야. 이게 명랑해전은 그냥 감정적인 거고 이게 빼어난 전투는 한산대전이야. 군 전략상으로는. 다음에 영화가 나오면 한산대전 나올 거야 아마. 그리고 3년 휴전 기간을 지나서 재등장. 여러분 아는 명량해전, 노량해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아야 할 전투는 3가지야. 첫째 옥포해전, 첫 승리. 두 번째 사천전투, 거북선 이용한. 세 번째 전라도 곡창수호. 그 밑에 지도를 보시면 부산포 제포하는 삼포가 보여. 자, 이런 이수신이 제해권을 장악한 덕분에 백전백패되던 육군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수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오른쪽에 의병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할 것이 의병이에요. 의병. 공식적으로 최초 의병은 곽재우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유택노라는 사람인데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경상도 의령의 이 곽재우는 북인이에요. 북인. 이 현실론을 갖고 있는 북인이야. 강경론을 갖고 있는. 임진왜란 때 떨쳐 일어났어. 이 북인들은. 그래서 곽재우는 제가 곽재우의 집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 고려 때, 고려 사회사 때 어떻게 했냐?
곽재의 아버지가 무남동녀 외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무남동녀 외딸이 죽었다. 그래서 그 집 재산이 곽재 아버지 거가 됐다. 두 번째 다시 결혼했는데 부잣집 딸 무남동녀 외딸하고 또 결혼했다. 이번엔 죽인 것 같다. 그래서 또 부자가 됐다. 이렇게 완전히 부자가 된 상태에서 곽재우 엄마를 만난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전 재산을 곽재우가 임진왜란 때 경상도 의병 비용으로 다 써요. 이게. 그래서 의병 그러면 대개 북인들이에요. 왜? 현실 개혁적 성향이 강해.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야. 북인이 조식제자들. 정여립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고, 허균의 아버지, 허균도 북인이야. 허균의 아버지 허엽, 이 사람도 북인이고. 그래서 허엽은 강원도 관찰사를 했는데, 그 강원도 가시면 여러분 강릉 가면 가는 데 있어. 관찰사를 했는데 거기 바닷가에 있는 애들이 자꾸 굶어주고, 그러니까 너희는 바닷가 살잖아. 예. 그 너희는 뭐 해서 살아? 그 바닷가에서 이게 두부 만들어 팔아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데? 했더니 그냥 일반 방법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식아. 지역 특색, 향토색이 있어야지 인마. 뭔데요? 바닷물을 이용해봐. 그런 거예요. 그게 유명한 초당두부야. 왜?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라는 사람 호가 초당이에요. 그래서 그 일대 마을이 지금 토당동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거기가 봐, 온 두부집이지. 온 두부가게. 거기가 줄 서서 먹더라고. 나도 가니까. 그래서 그게 초당 허엽이라는 사람이야. 그 아들이 그 허균이고. 그 북인 우두머리. 당대표를 했단 말이야. 그게 북인들이야. 현실 개혁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떨쳐 일어나는 거지. 북인들이 대체적으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곽재우야. 경상도 의령에서 곽재우가 원래 마을 훈장하던 사람이야. 훈장하다는 사람이 전쟁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함정에 빠져서 고전을 면치 못했어. 이렇게 외워 그냥. 누가? 경상도의 곽재우가 함정에 빠져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함경도에서는 정문부라는 사람이, 고경명이라는 사람은 전라도에서, 그러면 돼. 어차피 쓰라고 안 나오니까. 경상도의 곽재우가 함정에 빠져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얘기야. 그리고 승려의병장, 승병장이 활약을 해요. 승려의병장이. 유명한 묘양산을 근거지로 서산대사, 그러니까 의병 총대장이야. 승려의병장. 그리고 그 제자인 삼형대사. 그리고 금산 700의 총전투에서 영규대사, 역시 서산대사 제자. 이런 의병들이, 의병은 민간이야. 의병들이 전 세계 의병의 공통점인데, 의병들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 향토지리에 익숙하다. 그렇지? 청주 시민은 청주 지역 잘 알잖아. 그리고 그 향토할 만한 전술을 개발해. 그 전술이 뭐냐? 유격전, 짱돌 던지고 도망가는 거. 왜? 골목길을 알으니까. 이 전 세계 의병의 공통점이야. 이걸 스페인어로 뭐라고 그러냐? 게릴라라고 그래. 원래 게릭이라는 건데, 그게 일본 놈이 게릭이라는 발음을 못하니까 게릴라 이라는 거야. 그 게릴라가 게릭이야. 그게 의병을 뜻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의병의 공통점이야. 임진왜란 휴전기에 관군에 편입돼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았어. 민간에 있는 의병이. 그래서 정유재한테 좀 맹렬하게 잘 싸웠지. 그 얘기야. 자, 첫째 할 것이 이순신하고 관련된 얘기. 두 번째 의병이야. 의병은 어떻다고? 경상도의 곽재우가 함정에 빠져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리고 이 의병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 포인트가 뭐냐? 유격전. 향토지리에 익숙한 유격전. 야구에서 히트드런, 치고 빠지는 전법. 예. 자, 그리고 밑에 이 임진왜란 전란 극복과 영향이라는데, 거기 이 외란의 극복, 명나라가 참전을 해. 그래서 평양선 전투, 그리고 행주산성 전투, 유명한 전투가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오는데, 1차 5,000명이었다 쳐요. 2차 이여송, 이게 고려말 공려 후손이야. 그러니까 반은 한국계야 얘가. 45,000명을 데리고 와. 평양선 탈환작전에 참전을 해서 승리를 거둬요. 거기 권율 장군으로 유명한 행주대첩에 또 참여를 해. 그래서 승리를 거둬. 그러다가 이 자식이 건방을 떨어, 이여송이가. 그래서 지 혼자 일본 놈하고 싸워서 패배를 당해. 그 벽제관 전투라고, 지금 판문점 가는데 벽제관이 나오고 있어. 서울 시내 사람들 거기 공동묘지, 벽제관 공동묘지. 내가 군대에서 군복무해서 그 동네를 잘 알아. 거기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를 당해. 그래서 명나라가 일본한테 마치 휴전을 요청하면 받아줄 것처럼 심의원이라는 사람이 힌트를 줘. 그래서 일본이 휴전 제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두 번째 휴전 제의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거기 설명이 그렇다고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전쟁이 정전, 휴전 상태야. 그래서 저 압록강강까지 올라갔던 왜구가 다시 후퇴해서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원으로 밀려나. 일본으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후퇴를 해. 그래서 지금 순천 하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원에 보면 일본 놈이 쌓은 성곽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성곽 방식하고 틀려. 일본 놈 성곽 방식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장 유명한 데가 이 외근의 휴전제의 하는 데 보면 순천, 외성, 외인들이 쌓은 성곽. 그 순천의 성이 남아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완전히 붙어 싸고 일본으로 간 거 아니야. 그랬다가 정일제란. 7천년 전투는 저거 원균이 거북선 끌고 나가서 배 끌고 나가서 다 함몰시켜버린 거예요. 별로 중요한 사건 아니야. 그래서 거북선이 미친지를 몰라요. 왜? 거북선이 다 사라지는 바람에. 원균 때문에. 명량해전 알 테고. 자, 임진왜란 영향. 여기서 전 세 번째 아래 할 게 있어요. 여기서. 임나는 거기 세 가지야. 첫째 할 것이 비격진천래야. 경주선을 되찾는 전투에서 사용한 거야. 그 볼링공 같이 생긴 거. 그 위에 그 검은 부분이 거기다가 이 화약을 집어넣어 갖고 던지는 거야. 그래서 물체에 부닥치고 난 뒤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 좋은 거지. 딱 부닥치자마자 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야. 경주선 탈환 때 이용을 했어. 그렇게 기억해야 돼. 비격진출래. 요즘 말로 풀었으면 나르는 시한 포탄 이 뜻인데, 어디서 썼다고? 경주선을 되찾을 때 이용을 했어. 경주선 탈환 때 이용을 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사회. 이게 가장 중요해. 임진의 영향. 신분 변동을 낳기 시작했어. 임금님이 잽싸게 평양으로 도망갔다가, 그래도 불안하니까 의주로 가.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유성룡 같은 대신들이 반대를 해. 그래서 의주에서 임금이 생활을 해. 그러니까 먹을 거 이런 거 갖고 도망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 따급하니까 의주에서 세금을 걷어. 매일 세금을 걷을 수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딸리니까 신분을 팔기 시작하는 거야. 신분을. 현물을 납부하면 쌀 80가만 안 돼. 이 신분 상승시켜줄게. 이걸 납속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임진왜란 도중에 공식적으로 신분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관직까지 팔아쳐먹어요. 공명첩, 빌공짜, 이름명자, 종이첩자, 관직매매, 청주시장 3만 원,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살지 모르니까 거기 이름을 못 쓰는 거지. 왜? 돈 더 내는 놈한테 파니까. 그래서 거기 납속책, 공명첩으로 유명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어느 때냐? 임진왜란 때부터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와서 도왔다잖아. 공식적으로 와서 사고를 많이 쳤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중국에서 가장 무의 신으로 숭상받는 사람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야. 그래서 관우 사당이 많이 생겨. 전국에 2만 개 가까이가 생겼어요. 지금 많이 사라졌어. 서울 시내에 동묘라는 데가 있어요. 동묘시장이 유명한데 거기 보세품. 그 동묘가 뭐냐? 그게 관악묘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관악묘야. 관우 사당이야. 관우 사당. 그건 지금 남아있어. 다른 건 다 없어졌는데. 그리고 요 인근에 영동에 가면 또 있어요. 영동에 가면 관악묘라는 게 있어. 지방 이 문화재야. 그게 우리나라 방식하고 건물이 달라요. 왜? 중국놈 관우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우 신앙이 조선 주기에 유행하게 돼요. 관악묘라고 해서. 임진왜란 때 명이 도와줬다는 명문화에. 자, 첫째 할 것이 비격진천래, 경주선 탈환 시에. 두 번째, 신분 변동을 낳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할 것이 약탈물이야. 일본 놈이 약탈해 간 거. 소실은 불탔다고. 소실은 필요 없어. 약탈물. 첫째, 퇴계왕의 저 위에 병풍 성악 10도가 약탈을 당해. 복사본이야. 원본이 있고. 성리학에 대해서 10장의 그림으로 선조한테 설명한 거야. 그래서 그게 성악 10도야. 그래서 일본 놈이 들어와서 첫 전리품이 부산시장 송상현의 방에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병풍 같은 게 있더라고. 그거 가져간 거야. 그리고 조그만 상, 이런 상이 있고 상 앞에 무슨 그릇이 하나 있어. 아, 이게 귀한 건갑이다. 이걸 가져가고. 저 구석에도 또 뭐가 하나 있어. 그것도 가져가고. 그것도 그릇 같은 거나 가져갔어. 그게 첫 전리품 세 가지야.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성악십도.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찻잔. 그걸 이조다환. 막사발이야. 막걸리잔. 일본 국보예요. 우리는 천민이 쓰는 밥그릇이야. 그게 막사발. 그게 500원짜리. 그런 거예요. 뭐 백자도 아니야. 그게 막사발이야. 막사발. 그 이조다환이라고 해서 일본은 국보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첫 전리품이 현재 일본 국보야.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사기 그릇 같은데 좀 커. 그게. 그걸 구석에 있던 걸 가져가. 그게 뭐겠냐? 요강. 그게 일본 놈이 귀한 건 줄 알아. 거기다가 처음에 찻 끓여갖고 그래서 넣어놓고 먹고 그랬어. 거기다가 일본 놈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강이더라고. 지금도 남아있어.
영국에서 나온 롤스로이스는 차 안에 요광이 있어. 아, 유럽도 그런 게 있어. 유럽 문화에 보면. 그래. 자, 그게 약탈물이야. 첫째 성악 10도, 그리고 많은 도자기, 그리고 두 번째 할 것이 몽유도원도라는 그림. 현재 일본에 있어요. 꿈 가운데 무릉도원을 다녀간. 예? 이건 마지막 시간 문화사에 보면 그 그림이 나와. 그래서 그 약탈물, 성악 10도 그림, 특히 성악 10도 그림. 나머지는 뭐 보시고. 그리고 대회, 중국과 일본의 정권 교체를 나왔다. 그렇지. 명이 무너지고 총이 나왔다. 이 소리고. 일본은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가 수도를 이 에도, 교토로 옮긴 사람. 이 사람은 조선 정부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현실 정치가. 그리고 이 전쟁 과정에 후금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성장을 해. 의주에 있는 선조한테 연락이 왔어요. 후금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너희 도울게. 1만 명을 파병해 줄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오랑캐 따위가 됐어 하고 거절을 해. 이 선조가 멍청한 놈이야. 왜? 1만 명을 파병한다면 자기 집에 1만 명 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왜 쳐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을 안 한 거야. 이 정신 나간 놈이. 그래서 결국 두 번에 걸치는 호란이 일어나는 거지. 인조 때. 이게. 후금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면 대비를 했어야 됐는데 전혀 대비를 안 했어요. 이게. 자, 임난이야. 그러니까 임난을 딱 축약하면 세 가지야. 이순신, 의병, 그리고 임난의 영향. 그렇다고. 다음 연이어서 인조 때 벌어지는 호란이야. 호란. 호란은 별로 안 중요해. 호란은. 북쪽에서 쳐들어온 거지. 정묘호란, 형제관계를 요구하면서. 자, 거기서 그 정묘호란을 시험을 낼 수 있으면 거기 밑줄 친 거야. 의병이 나왔다는 얘기. 의병이. 정봉수, 이립, 이런다고. 지명 필요 없어. 하단 지도 봐봐. 북쪽에서 쳐들어온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가 와야지. 왜군은 아래에서 위로 화살표가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야? 병자호란. 이러면서 정묘호란 때 형님으로 모시기로 약속을 했어. 형님하고 인사하러 온다고 그랬어. 안 와. 10년을 기다려도. 그래갖고, 아, 속았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어. 이번에는 상하관계, 군신관계를 요구를 해. 오랑캐인 후금은 임금의 나라로, 조선은 신하의 나라로. 형제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형제관계는 수평이지만 군신관계는 상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랑캐를 임금의 나라로. 그러니까 조선 관리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받들 거냐 말 거냐 갖고 내부 싸움이 벌어져. 그래서 무슨 소리냐? 죽길 닥자고 싸워야지. 주전론. 성략적으로 강하게 정한 김상원이라는 이 예조 교육부 장관이 있어. 그리고 현실로자 화해를 주장해. 우리나라가 힘이 딸리는데 여진족 못 이겨. 일단 시간 벌자. 그게 현실론이다. 하는 친구인 최명길이라는 인물이 있어. 최명길은 당시 호조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야. 그런데 누구 목소리가 커? 주전론의 목소리가 커. 그래서 결국 병자호란이 일어나. 그래서 55일 남한선생에서 버티다가 인조가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서 무릎 꿇고 머리 쳐박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유명한 삼전두의 굴이게. 조선조 최대 굴이지. 이게. 조선 최고의 굴이게요. 선조 임금도 일본 놈한테 굴욕당한 적이 없다고. 그렇잖아? 근데 이게 완전히 개챙피를 당한 거지. 예. 자, 그게 병자호란이야. 그 호란에서 점내면 그거밖에 없어. 뭐 정묘호란 때 의병 출현, 병자호란 때 주전론 주화론 이거요. 그래서 이 인조 때 북쪽 정벌, 북벌론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북벌론이. 복수 이러면서. 자, 그리고 옆에 봐봐. 북벌론. 북벌론이 두 번 있어. 대표적으로. 명나라를 생각해서 청나라를 치자 하는 게 인주의 아들 복림대군 효종 때. 물론 제안은 인조 때 처음 나왔지만 복수설제, 복수하자 이거지. 복수설제. 복수설제는 복수하자 이 소리야. 이건 사지적 북벌론이야. 서인의. 자, 거기 효종 시기 서인 집권 그렇게 돼 있지. 위에다가 사대적 북벌론. 4대. 명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복수해주자. 그러니까 중국을 위한 복수야. 사대적 북벌론이라고 해. 그런데 숙종. 17세기 후반 숙종. 남인 집권기야. 얘는 신의적 북벌이야. 진짜 북벌이야. 진짜 청나라 치려고 그랬어요. 또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북벌론이 두 번 있어. 한 번은 그냥 분위기를 띄우는 북벌. 서인에 의한. 그리고 남인에 의한 북벌은 진짜 북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순신한테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려요. 강감찬의 사당을 만들고. 진짜 북벌하려고. 그리고 유명한 그 하단에 현재 서울 창덕궁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숙종 임금의 명령으로 창덕궁 뒤에다가 임진왜란 우리를 도운 거기 명나라 신종 의종 황제의 한때 제사 지내는
재단을 만들어 놨어. 크게 은혜에 보답한다 해서 그 재단을 대보단이라고 그래. 이게 진짜 북벌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이렇게 북쪽 정벌의 가능성이 있었어. 이게 북벌론이 2번 나와요. 그래서 그 사제적 북벌론의 대표적인 인물 송시열, 실적 북벌론의 대표적인 인물 윤휴 이렇다고. 그러니까 자, 사제적 북벌론 서인, 실적 북벌론 남인 이래 기억해야 돼.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북쪽 배후자로 바뀌는 거지. 그만큼 청나라가 급성장을 해. 이때 청나라가 3명의 황제가 나와. 3명의 황제가 나오는데 이게 중국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3명이 160년을 통치해. 3명이. 첫째가 강희제라는 사람이 64년을 통치해요. 옹정제라는 사람이 18년을 통치해. 그리고 유명한 걸륭왕제,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걸륭왕제가 62년을 통치해. 합쳐갖고 140년 이상을 통치해. 이 3명이. 그래서 수직상승을 해. 수직상승. 연평균 9% 10% 성장하면 세계가 놀랄 정도예요. 중국이 그렇거든. 7에서 9% 성장을 해. 그 얘네는 90% 성장이야. 자고 일어나면 빌딩 생기는 거야. 이게 청나라야. 급성장을 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치자가 배우자로 분위기가 바꿔버리는 거야. 그게 북벌이 북학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거기 나선정벌은 러시아와의 첫 만남 이 뜻이야. 17세기 조선정부가 러시아하고 처음 만나. 왜? 임진왜란으로 일본 놈한테 얻어터졌어. 조총한테. 그래서 그 조총을 수입을 해서 개량을 했어. 개량을. 그래서 동아시아 일원에 가장 신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조선군대예요. 그래서 그 조총 부대를 총수병이라고 그래. 근데 청나라에 러시아가 내려와. 지금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접경적이 흑룡강이라는 데야. 지금도 그렇게 대치돼 있어. 그래서 중국이 한 80만 대군, 그리고 러시아가 100만 대군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청나라가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너희 조선군대 파병해. 그래서 2번에 걸쳐서 100명씩 200명을 파견한 일이 있어요. 그걸 뭐 나선정벌, 러시아와의 첫 만남 이러는 거야. 그냥 그런 게 다 해. 일단 이건 근현대사 가면 다시 나와. 여기까지가 정치사고, 그리고 경제사인데, 아이고, 첫 시간부터 개발에 땀띠나게 떠도 이러니. 177쪽, 178쪽, 179쪽, 그리고 180쪽, 여기가 가장 어려워. 여기가. 자, 177쪽. 첫째,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게 지배 사상이라고 그랬죠. 성리학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 차별, 이랬지. 성리학 그러면 무조건 차별, 이러는 거예요. 조선 그러면 무조건 차별, 이러는 거야. 조선 그러면 차별, 또 하나, 유교. 이게 조선을 해결하는 방법이요. 농업을 근본으로 상공업을 억제한다. 이걸 농본 억상이라고 해. 고려는 그냥 농업을 중요시 여긴다. 이러고 끝이야. 상공업을 억제한다가 없어요, 고려는. 근데 조선은 농업을 근본으로 중요시 여기고 상공업은 억제한다. 농본 억상 정책이라고 그래. 자, 그거 기억해야 돼. 그중 이 농본 억상 정책 두 번째 봐봐. 왜 상공업을 억제하느냐? 억제하는 이유요. 상공업을 억제하지 않으면 사치와 낭비가 나올 우려가 있어서. 두 번째, 농업이 피폐는 농업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 세 번째, 상공업을 억제하자면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상공업을 통제하겠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백성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사농공상 이러거든. 이걸 내백성에서 사민이라고 그래. 이걸 사는 양반을 얘기하는 거지. 선비사자. 농은 농민, 공은 수공업자, 그리고 상인. 그래서 일반 백성 중에 가장 밑바닥이 상인이야. 그래서 상업을 가장 천대를 했어요. 말업, 끝에는 업종이다. 일본 놈은 조닝이라고 그래서 상업을 가장 받들어 모셨는데 가장 대접을 해줬어, 상인을. 그게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간 거야. 이래서. 근데 조선은 완전 반대야. 상인을 가장 천시했어요. 이게. 이걸 일반적으로 조선의 백성은 사농공상, 사민 이렇게 부른다고. 내백성이래. 그래서 상업을 가장 천대하는 정책을 써요. 그걸 배경으로 농업을 중시해. 그러면서 농업의 근본이 토지지. 그래서 자, 이게 조선도 토지제도인데 토지제도는 사실 2개밖에 없어요. 조선 토지제도는 달랑 2개인데 자, 그 2개 얘기를 빠르게 할게. 국사에서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지만 자, 토지를 줬다 이러면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 토지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
공무원인 관리에게 준 거야. 공무원에게. 뭐에 따라서? 관리들의 등급인 관등에 따라서. 9급 공무원하고 1급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 관등에 따라. 뭐를 줬냐? 땅을 사급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아니고, 사급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라고 그러죠. 이건 국가가 갖고 있고, 세금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만 줘. 그걸 뭐라고 그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에서 이걸 수조권이라고 그래. 예? 수조권을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야. 봐.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이 다 자작농이야. 자기 땅 자기가 농사죠. 여기서 세금을 걷어. 여기서 걷은 세금은 왕실 운영비를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세금을 걷어. 그리고 여기는 관청 운영비를 쓰는 거야. 자, 이제 여기 땅이 있어. 얘한테 세금을 걷는 거야. 누가 걷냐? 공무원이. 왜? 임금한테 걷어가서 쓰라고 했으니까. 너 용돈 써! 이러는 거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3개월에 한 번씩 급료를 줬어. 그걸 녹봉이라고 그래. 그랬다가 18세기 초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걸 바꿔. 그래서 뭐라는 말이나 생겨? 월급이란 말이 생겨. 우리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잖아. 미국놈은 주급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그렇지? 그게 전통인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 이 수조권은 일종의 품위유지비야. 보너스예요, 보너스. 월급이 아니에요. 이게 월급이 아니고 품위유지. 공무원으로 품위를 유지해라. 부정부패하지 말고. 돈 많은데 부정부패는 안 하거든. 돈이 없으면 하는 거지. 더 가지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자작농한테 토지세를 받아서 너 가져. 이러는 거야. 그게 수조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토지 줬다. 그러면 수조권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신라 때 노급 설명하면서 얘기를 한 적 있어. 그래서 관리에게 관등에 따라서 수조권을 어떻게 줬어? 관등에 따라 줬으니까 차등 지급했겠지. 그러면 퇴직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반납을 해야지. 왜? 공무원한테 줬으니까. 공무원 안 하면 반납해야 돼. 퇴직 시 반납이 원칙이야. 그러면 토지세는 얼마냐? 신라 때 한번 얘기했는데 토지 1결당, 1결이란 300두, 300가만이 수확한 땅을 1결이라고 한다고 했어. 세금은 10분의 1을 걷어가는 게 원칙이야. 10분의 1세. 그러면 300의 10분의 1이면 얼마야? 30이지. 30두를 걷어서 가져라. 이런 원칙이야, 이게. 자, 이런 원칙 하에 1391년 조선조 개창하기 7개월 전에 나라는 고려인데 실지는 조선이야. 1391년 고려말 공양왕 때 과, 등과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전, 밭을 주는 방법에서 과전법이라는 조선 토지제도가 나와. 자, 과전법은 먼저 실시 대상 거기 써 있어. 누구한테 줬냐? 전 현직 관리한테. 저거보다 예외야. 저기는 현직 관리인데 여기는 전 현직이야. 오늘은 현직 관리. 퇴직하면 전직 관리 되는 거지. 그럼 전직 관리는 그냥 토지를 가지고 퇴직하는 거야. 이게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이게 좀 특이해. 그럼 얘는 저 토지를 줬다는 건 수조권을 줬다고 그랬어. 그럼 어느 때 반납해야 돼? 원칙은 퇴직 시 반납이지. 근데 얘는 전직자 된 거니까 어느 때 반납해야 돼? 죽고 난 뒤 사후 반납이야. 이게 좀 특이해. 사후 반납. 자, 실시대장이야. 그리고 실시지역. 어디 땅 수조권을 줬냐? 항상 토지는 내가 고려 때 어디 주는 거라고 그랬어? 서울 인근을 주는 거야. 그래야 임금이 통제가 가능하지.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고려말 공양왕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1년 뒤에 1390년 7월 17일 출발해. 조선이 어디서 출발했냐? 개경에서 출발했어. 개성에서. 그러면 여기서 경기 그럼 어디요? 개성 인근 이 뜻이야. 나중에 한양으로 이사 왔어. 그럼 어디가 돼? 한양 인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경기요. 경기도하고 경기하고 틀려. 경기 지역이야. 항상. 이건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서울 인근 지역을. 그러면 실시를 왜 했냐? 실시 목적, 실시 이유 이래 상관없는데 이건 지배층 바꾸겠다는 얘기야. 권문세족에서 지배층을 누구로? 조선왕조 세우는 데 공로를 세운 신진사대부로 윗대가리 바꾸는 거예요. 윗대가리.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 마련이.
권문세족한테 뺏어서 신진사대부에게 주노라. 뭐 그 뜻이야. 풀어 설명하면. 자, 그리고 실시 내용. 조선왕조 개창 과정에 너 신진사대부가 열심히 노력해라. 만약 네가 죽으면, 공무원으로 죽으면 국가가 너 처자식 지켜줄게. 그런다고. 그래서 부인한테 사대부가 받았던 땅을, 공무원이 받았던 땅을 그대로 넘겨줘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 부인이 재가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야. 남편이 죽어서 받은 땅인데 그 땅 갖고 다른 놈한테 시집 가버리면 죽은 만 억울해지잖아. 그러니까 과부로 살아라 이 소리야. 그래서 다크시사 몸실자 이걸 수신전이라고. 수신전이라는 이름하에 전제 조건은 재가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부인마저 죽었어. 그런데 자식이 살아있는데 자식이 18세 미만이야. 미성년자야. 그럼 18세가 될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돼. 왜? 아버지가 원호 대상자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가 구휼하여서 대신 양육시켜줄게. 키워줄게. 휼양전이라고 해. 그래서 50%는 돌려받아. 나머지 50%를 자녀 생계비로 그냥 유지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 과전은 어떤 특징이 있냐? 아버지에서 아들로까지 넘어가지. 그래서 이건 세습토지 성격을 보여. 세습토지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영업전이라고 그래. 영구히 값을 잇는다. 그래갖고 영업전. 영업전이라는 토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습토지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영업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전법이 좀 문제가 있어. 결과. 어떤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어.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땅을 이렇게 됐다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늘어나? 전직 퇴직 공무원이 늘어나지. 퇴직 공무원이 늘어나지. 근데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 그렇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아하,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토지 부족 사태가 벌어져. 세종대왕 때 심각한 토지 부족 사태가 벌어져. 이게. 왜? 이미 5, 60년 지나서 퇴직 공무원이 많아졌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 자식들이 부인이 갖고 자녀가 갖고 이러는 바람에 자꾸 땅은 부족해지잖아. 이 토지 부족 사태 때문에 일단 토지제도가 잘못됐다고 곧바로 토지제도 안 바꿔요. 오늘날 화폐제도 잘못됐다고 화폐 안 바꿔. 나라 절단나. 화폐제도는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야. 지금 화폐가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 왜? 일본 놈 1달러가, 일본 놈 1원이, 아니, 미국 놈 1원이 우리 돈 1,100원 하잖아. 우리는 1,100원 줘야 걔네들 1원이요. 그건 돈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 국력에 대비해서 너무 커요. 그래서 4,000원 그러면 요즘 가게 같은 데 보면 4,000원 이렇게 안 쓰잖아. 뭐라 그래? 1,000원이 완전 단단히가 됐잖아, 지금. 그래서 이걸 리노데이션이라고 화폐개혁을 하자는 얘기가 있어. 한 30년 됐어요, 지금. 근데 아직 화폐개혁 못 하잖아. 왜? 화폐개혁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화폐개혁 잘못하면 나라 절단나요. 군사적으로 망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 독일, 일본. 근데 경제적으로 망한 나라는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1950년대, 인도, 멕시코가 선진국으로 막 진입하는 단계에 화폐개혁 잘못해서 지금까지 헤매고 앉는 거야. 지금도 못 일어나고 헤매고 있다고. 그러니까 화폐개혁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듯 농경과에는 토지 함부로 못 바꿔요. 일단 토지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책을 쓰는 거예요. 그 보완책이 토지 세금 제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세종대왕 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1444년 세종이 공법이라는 걸 실시해요. 세종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병이요. 성병에서부터 없는 병이 없어요. 웬만한 병은 다 있어, 이 사람이. 이게. 그래서 특히 가족력이 뭐가 있냐? 피부병이 있어요. 그 집안이 피부병이 있는데 이놈은 피부병이 잘 안 나서 온양을 숱하게 드나들고 뭐 유명하다는 다 갔는데 안 나서. 근데 부하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은애가 있었어요. 내가 이름이 신문인데 이름이 까먹었는데 걔가 자기 인근에 초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약수물이 나오는데요. 거기가 철성분이 강한데요. 그 피부병에 효과가 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따급하니까 그래? 한번 가자 해서 이쪽에 오다가 거기 갔어. 거기 가갖고 3개월을 생활해. 세종대왕이. 거기를 피부병 낚으려고. 그러니까 매일 그 뭐 초정약수를 뭐 했나 봐. 근데 진짜 나섰어. 완치는 안 됐어요. 완치는 안 됐는데 많이 나섰어요. 그러면서 그 초정면 백성들을 상대로 자기가 생각한 세금 제도를 한번 해본 거야.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토지 세금 제도를 뜯어고쳐. 과전법 폐지해서 이걸 공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님 일세 이랬잖아. 거기서 나쁜 뭐 샘이 깊은 그 샘이 어딨냐? 초정약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묘천가에 나오는 셈이. 그게 초정약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 그 초정면 때 나온 거거든. 그게. 이게 공법이라는 거야. 공법은 1결당 토지세가 30대라고 있잖아. 이걸 바꾼 거야. 어떻게 바꿨냐? 일단 밭을 등급화해요. 전분, 밭을 나눈다. 6개의 등급을 해서 그걸 전분육등법이라고 해요. 자, 그게 어디냐면 한 장을 넘기면 있어. 한 장을 넘기면 토지 세금 제도가 있어. 공법이라고 해서. 이건 토지의 비옥도야. 비옥한 정도에 따라서 6개 등급으로 토지를 등급화한 거야. 그런데 암만 비옥한 땅도 7월달 한 달 내내 누르면 수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확정분을 만들었어. 그 확정분이 뭐냐? 연분, 해를 나눈다요. 9개 등급으로. 연분 구등법. 이건 풍년이냐 흉년이냐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풍흉에 따라서. 그래서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로 9개로 등급제를 한 거야. 이렇게. 이 얘기야. 이러면 9개 나오잖아. 상상 비옥한 땅에 풍년 들었을 경우 20두. 그럼 아까 30두 내라고 그랬지. 그런데 20두로 줄었지. 벌써 토지 세금을 줄여준 거예요. 벌써. 그리고 비옥한 땅이 풍년도 아니고 평년도 아니야. 그저 그래. 그러면 18두 토지세를. 비옥한 땅이 재수없이 흉년 들었어. 16두 이런다고. 상하 이러는데 반대로 안 좋은 땅이 재수없이 흉년까지 들었어. 4두 이러는 거야. 그래서 20두에서 4두로 9개 등급하는 거야. 이걸 연분구등법 이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세종대왕 때부터는 이렇게 차등과세를 해. 일률적으로. 저 30두는 일률적으로 낸 거고 이거 좀 차이가 나게 돼. 그래서 토지 세금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30두 제도에서 뭐 20두 4두 제도로 바꿔. 이렇게 토지 세금 제도를 바꿔본 거예요. 세금 제도를. 그래도 큰 효과는 없었어. 사실. 그러는 과정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이라고 해서 권력을 잡았다가 수양대군이 왕이 돼. 그런데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과정에 반대한 사람도 많지만 사육신 편들어준 사람도 있다고. 신숙주 같이. 그래서 토지제도를 바꿔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자, 이게 1460년 15세기 세조 때야. 네. 현 직자한테만 토지를 주느라 직전법. 조선도 토지대는 딱 2개밖에 없어. 과전법, 직전법. 요거밖에 없어요. 과전법하고 직전법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직전법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이거 그대로 따라갈게.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걸 현직 관리 이렇게 바꾼 거야. 나한테 충성을 한 놈한테만 얘기야. 그리고 경기지역. 이것도 그대로 경기지역이야. 그럼 여기는 어디요? 한양 인근 이렇게 되지. 그리고 실시목적. 나한테 충성한 놈한테만 주니까 뭐? 왕권 강화야. 그리고 전직자권 국가가 가지니까 재정 확보. 재정 확보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실시 내용. 자, 수신전 휴량전은 직전법을 실시하면 유지해야 돼, 없애야 돼? 없애야지. 왜? 이게 있으면 세습이 되잖아. 얘는 현직 관리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수신전 휴량전은 폐지해. 그러니까 수신전 휴량전이라는 토지제도는 과전법에서만 있었던 거야. 과전법에서만. 예. 수신전 휴량전 폐지. 그래서 얘는 저건 사후반납이지. 이건 현직 관리한테만 주니까 어느 때 반납이야? 퇴직 시 반납이야. 퇴직하면 반납하라. 이게 다른 점이야. 쟤하고. 얘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결과. 여기는 토지 부족이 결과인데 여기는 결과가 뭐냐? 예?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봐. 현직 관리에게 경기 땅만 수도권을 주겠다. 얘기야. 그럼 내가 다음 달 정년퇴직이야. 그럼 정년퇴직하면 현직 관리가 못 되는 거지. 그렇다고 퇴직금이 있어, 국민연금이 있어. 그런 거 없잖아. 그럼 퇴직하고 난 뒤 뭐 먹고 사느냐? 이게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이가 퇴직 이유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권력을 이용해서 미리 토지를 챙겨놓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의도의 3배가 되는 300만 평의 땅을 가져요. 신숙주가 260만 평, 정인지가 180만 평, 그리고 청백리라는 황희가 68만 평. 68만 평이 청백리야. 68만 평이면요, 여의도 3분의 2예요. 여의도는 아침에 걸어가면 저녁쯤 도착해. 저쪽 끝을. 그러니까 반나절 이상을 걸어가야 끝이 보여. 그게 무슨 청백리야. 이게. 그렇다고, 이게. 자, 이게 직전법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현직 관리가 권력을 위해서 땅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래. 현직 관리, 토지 소유욕이라고 그래. 토지 소유욕이 늘어요. 소유가 있다는 욕심이 증대, 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현직 관리가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양의 땅을 가져요. 그걸 농장 확대라고 그래. 농장 확대. 국사에서 농장 확대 이런 말로 하면 이게 망할 때야.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신라 말 진성여왕 때 뭐 진골 기죽에 의한 농장 확대가 일어나.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신라가. 고려 원나라 간섭기에 권문세족에 의한 농장 확대가 나타나. 그러니까 고려 망하잖아. 이게. 그럼 조선은 세워진 지 100년이 안 돼서 농장 확대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때 망했어야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조 때 망했어야 되는 나라야. 근데 이게 안 망하고 400년을 더 가요. 쉽게 해서 식물인간으로 400년을 사는 거예요. 이게 15세기 안에 망해야 되는 나라야, 이 나라가. 이게 식물인간은 너무 오래 살아서 이게 나라가 이상하게 진 거예요. 예? 이게 직전법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조선도 토지제도는 과전법, 직전법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직전법도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농장 확대라는. 그래서 토지제도가 다시 문제가 생겼어.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토지 세금으로 뜯어고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토지 세금 제도를 해보는 거야. 이게 뭐냐? 관수 관급제라는 거야. 이게 성종 때. 이건 토지제도가 아니고 세금제도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토지는요,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작농이 국가에게 토지세를 내요. 토지세를 내. 그렇지? 그럼 국가는 이걸 걷어다가 왕실 의용비 쓰고 관리 급료 주고 관리 품위유지비 주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공무원에게. 이게 원칙이야.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라 세우는 과정에 어차피 이게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관리한테 야, 나라 세우느라고 바빠. 국세청도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 생략하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일리 직접 줘라. 그럼 얘는 토지세 낸 거지. 자작농. 그렇지. 단 국세청에 내지를 않고 여기다 낸 것뿐이야. 그게. 그럼 얘는 자기가 구급공무원 시작해서 퇴직할 때까지 30년, 40년간 계속 받아먹어. 그렇지? 마치 소장료 받아먹듯 받아먹는 거야. 그래서 조세를 거둔다 해서 수조권 행사 이러는 거야. 이런 편법을 썼어. 어느 때? 과전법 때.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돼.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자작농이 일리 내요. 토지세를. 그렇지? 전현직 관리한테 줘. 근데 이게 실제 실화가 있어. 충북 보은 출신의 홍윤성이라고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 홍윤성이라고. 본부인이 2명인 사람인데 조선도 유일하게. 홍윤성이네 집을 성종이라는 어린 임금이 하루는 갔어요. 밖에 나갔다가 갔어. 이 홍윤성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하인 우두머리가 주인님이 오시니까 아이고 주인님 해서 90도 폴더 인사를 해요. 근데 뒤에 임금님이 따라와. 야, 임금님이시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런 거예요. 고개를 안 숙여. 1도도 안 숙여. 임금한테는, 자기 주인님한테는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임금한테는 1도도 안 숙여. 임금 열받을 거 아니야. 야, 이 자식아. 나 이 나라 주인인데. 아니, 임금. 너는 나한테 세금 뜯어가지. 나 도와준 거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얘 말이 맞잖아. 임금이 열받은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와서 세금제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관청이 거두어서 관수. 관청이 갖다 줄게. 관급. 이러는 거야. 원래 원칙대로 가자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자작농은 이때부터 누구한테 세금 내야 돼? 왕, 국가한테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국가는 시킨 대로 말을 드려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왕권과 가책이야. 이걸 관청이 거둬서 관청이 주로 해서 관수관급제라고 그래. 왜 했냐? 실시 배경이야. 거기 써놨는데 국가의 토지를 통해서 백성을 지배하겠다. 야. 국가의 토지 배력 강화야. 강화. 그럼 강화라는 말을 뒤집어 엎으면 뭐가 나오겠어? 강화의 반대가 뭐요?
약화가 나오는 거야. 그럼 뭐가 약화되느냐? 관리. 현직 관리 준다고 그랬으니까 현직 관리의 수조권은 강화돼, 약화돼? 없어져. 셋 중에 뭐예요? 강화요, 약화요, 없어져. 관수강급제가 실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지. 봐. 과전법은 이렇게 하다가 수도권 직접 행사하잖아. 이렇게 하다 어떻게 해? 관청이 거두어서 관청이 갖다 준다며. 직접을 못하는 거지. 있다고. 직접 행사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다소 약화된 거지. 이건 관수강급제는 뭐? 관리 수조권은 약화가 돼요. 관리의 원래 수조권 행사권이라는 건데 줄여서 수조권이라고 그래.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수조권이 약화가 돼요. 약화. 이건 특징이 관리 수조권 약화야. 성종태. 그러면서 15세기 후반 연산군 매일 놀아. 16세기 훈급하고 살인하고 집단 패싸움을 해. 그래서 16세기 명종임금이 봤더니 16세기 중반에 이미 한명이가 300만 평, 신숙주가 260만 평, 엄청난 땅을 갖고 있어. 만평 줘봐야 껌값이야. 300만 평 가진 놈한테 만평 주면 껌값이지. 그렇잖아. 생색이 안 나, 이게. 에이씨, 토지제도 안 해. 그래서 16세기 중반 명종임금 때 직전법이라는 토지제도를 폐기 처분해. 직전법 폐지야. 그래서 이 뒤로부터는 관리한테는 뭐를 주냐? 조선조는 공무원이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현물로 급료를 줘. 그걸 녹봉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한 뭐가 있다고? 수도권 행사권을 줬어. 이건 일종의 품위집이야. 나라가 어려우면 안 줘. 고려 때 강화돼서 이거 안 줬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급료를 안 주면 안 되고, 이건 품위집이라 나라가 어려우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자, 이러면서 뭘 폐지한다고? 이거는 수조권, 관리 수조권을 어떻게 해? 폐지해. 토지제도가 없으면 수조권도 없어지는 거야. 토지도 안에 수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조권이 폐지돼. 얘는 수조권 약화고 얘는 수조권 폐지야. 관리에. 그러면 공무원은 뭐만 받아? 수조권 행사를 못하니까 녹봉만 받아. 쌀, 보리, 여름에는 얼음 이런 거. 그걸 현물, 눈에 보이는 녹봉만 지급. 이러는 거야. 이런단 말이야. 예? 자, 이게 토지제도예요. 그러니까 토지제도는 과전법, 직전법 두 개밖에 없어요. 조선 후기는 그대로 가. 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야. 토지제도가 없는 상태로 가는 거야. 이게 많은 나라라니까, 있는 나라가. 예? 그러니까 조선 토지제도는 과전법, 그리고 세조 때 이래로 직전법, 그다가 16세기 직전법 폐지, 토지제도를 합법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야. 이걸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토지제도. 자, 이게 가장 복잡한 얘기야. 이 얘기가. 그게 과전법, 직전법 하는 얘기야. 이 과정에 내가 나중에 하려고 뭐 여러분이 못 따라오니까 뺀 얘기들이 있어. 그중 이거 수업할 때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어. 토지 세금이 수확물의 10분의 1, 30도라고 그랬죠. 근데 고려말 조선조에 고려 때가 아직 이 얘기는 본격적으로 안 꺼냈는데 고려말 조선으로 건너면 농업에서 농업기술이 발달해요. 땅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땅이 넘치는 스태미나를 자랑해. 이건 12법이라고 그래. 나중에 보시면 내가 이 경제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땅이 전에는 5가마 수확하다가 땅이 영양분이 많으니까 5가마 수확하던 땅이 15가마 수확한단 말이야. 이게 땅 자체가 좋아져서. 그리고 또 수확하는 능력이 늘어요. 이양법, 그리고 견종법, 뭐 이런 농업기술이 발달을 해. 농업기술이 발달하니까 세종대왕 때 토지세금 받는 원칙을 바꿨어요. 1결당 30도가 아니고 1결을 300도에서 어디 갔어 얘? 300도에서 이때 얼마로 바꿨냐? 400도로 바꿨어. 1결을. 1결의 단위를 바꿔버렸어. 1결이 300도에서 400도가 됐어. 왜?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땅이 좋아졌으니까. 이런 거야. 그래 놓고 세종대왕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셔서 10분의 1이 아니고 20분의 1제로 바꿨어. 세종대왕 때. 이게 그러면 400도에 10분의 1이면 40도죠. 20분의 1이면 얼마야? 20도죠. 그래서 최고가 얘 어디 갔어? 최고가 20도가 된 거야. 이래서. 그래서 2도씩 까내려가는 거야. 2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자꾸 까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20도에서 4도까지 9개 등급제가 이래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20도라는 글자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
300도에서 세종대왕 때 일결이 얼마로 바뀌었다고? 400도로 바뀌었어. 토지 세금도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바뀌었고. 그 백성이,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로 백성은 생각을 많이 하신 거야. 그게. 그런 사연이 좀 있어. 그 교재는 해놨어. 교재는 해놨는데, 거기 178쪽 중간에 공법 하는 데 보시면, 이 세액 하는 데 봐봐. 일결 300도에서 400도로 바꾸고 전세를 10분에서 20분의 1로 바꿨다.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지금. 요게 토지와 토지 세금에 관련된 항목이야. 토지와. 자, 그리고 공납, 군역. 요 두 개 남았는데, 요거는, 요거까지만, 잠깐 뭐 좀 쓰고, 쉽게. 옆에 여백에다가 179페이지나 180페이지, 여러분 마음에 드는데, 옆에 여백 있잖아. 여백을 옆으로 돌려서 네 줄을 쓰는데, 제목줄을 포함해서. 시중에 책자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만든 거예요. 정확하게 이 제도가 삼국시대 어느 때쯤 실시된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 언젠지는 모르는데 조선 전기까지 하다가 조선후기 바뀌었다 이 얘기야. 중국에서 세금 걷는 제도를 갖다 쓴 건데 이거 원래 한자로는 조용조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현재 국사교과서를 포함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첫째 전세 이런다. 과세 관한 세금 이걸 풀었으면 토지세 얘기야. 세금이 세 가지야. 삼국시의 이해로 세금 받는 방법이 세 가지야. 그리고 두 번째 국방세죠. 분역. 요즘 말로 하면 국방세야.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있어. 토지세도 있고 국방세도 있어요. 음료수를 사 먹으면 커피를 사 먹으면 그 안에 국방세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자동 판매기에 저기 종이커피 사 먹어도 그 안에 세금 14개가 있어. 종이커피 안에 세금 14개가 붙어 있어. 그게 여러분 잘 몰라도. 그리고 마지막 오늘날에는 없는 세제야. 옛날에는 전 세계가 다 있었던 건데 임금님 드셔보십시오 하고 중앙권청 왕실에 현 물건을 납품하는 제도가 있죠. 이걸 공물을 납부한다 해서 이걸 공납제도라고 불러. 공납제도라고. 이걸 풀었으면 향토의산물, 토산물 납부세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제가 세 가지가 있어. 자, 이 세제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네 줄이라고. 첫째, 토지세는 당연히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세니까. 그래서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세금을 받아. 쌀, 보리 이런 거 받는다는 얘기야. 생산물로 납부를 해. 그리고 군역, 국방세는 당연히 국방 대상자는 누구겠어? 군대 가는 애들은 남자들이지. 그렇지? 16세에서 60세의 노동력을 가진 남자들이. 이걸 장정인 남자에서 뭐라고 그래? 정남 이러는 거야. 16세에서 60세의 남자. 그래서 몸으로 떼어라야. 예? 노동력으로 납부해. 몸으로 군사복무하는 거예요. 노동력 납부. 그리고 공납세야. 공납세는 집호자, 호, 집을 대상으로 해서. 호. 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건 향토의 산물을 받아. 토산물 납부. 충주는 사과, 뭐 이런 거야. 영동은 감, 뭐 그런 거. 토산물 납부. 이랬던 것이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전기까지 이랬던 것을 조선주 후기에 확 바꿔요. 이거를. 얘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단일세제 한 개로 바뀌어. 자, 여기가 포인트야. 세금을 조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세와 화폐를 받았다. 금납화. 이 얘기를 풀었으면 얘를 이 앞방식으로 풀었으면 전세와 이게 전세 아니야? 뭘 대상으로? 토지를 대상으로 이런 거야. 토지 대상. 뭐로 받았냐? 금납화. 금납화는 화폐, 돈으로 얘기야.
화폐 납부 얘기. 화폐를 받았다. 물건이 아니고. 여긴 지금 화폐가 안 써 있잖아. 자, 그래 이게 무슨 소리냐? 조선 주기에 외란, 후란, 양난 이후에 정부 통제력이 떨어져. 후기니까. 자, 후기에 많은 관리들이, 양반들이 백성을 못 살게 우리니까 백성을 위해서 이 세금제도를 바꿔주는데, 첫째, 대상이야. 토지 대상, 정남 대상, 호 대상을 토지로 모으는 거야. 이것도 토지, 이것도 토지. 이런다는 얘기야.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호, 집을 대상으로 해요. 집을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자기 집이 남의 집인지 평수가 상관없어.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가 없어. 그러니까 합리성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게 월세를 살아도 세금을 내. 자기 집 800만 평에 살아도 세금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에서 떨어졌잖아. 예? 그리고 정남 16세에서 60세를 대상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왜? 조선주 후기라는 것은 정부 통제력이 떨어져. 혼란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도 비일비재한 현상이야. 국방부 직원하고 짜. 야, 군인노조 군적에 우리 집에 정남이 나를 포함해서 5명 있잖아. 그렇죠? 야, 장부에 2명만 올리자. 아, 5명인데 얀마 2명만 올려 자식아. 1명분 너 죽겠마. 이러면 되지. 그럼 국방부 직원 용돈 생기잖아. 1명분. 그잖아. 그러면 나는 원래는 5명분 국방세를 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몇 명분만 나가? 3명분만 나가잖아. 2명분은 안 나간단 말이야. 이런 불합리함이 있어요. 왜? 조선 주기 정부 통제력이 떨어져서. 이런 불법이 많이 안 한단 말이야. 후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리성에서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들고 도망을 못 가니까. 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금을 다 토지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얘도 토지 대상, 얘도 토지 대상. 이렇게 바꾼 거야. 그래서 이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밭을 세금의 기본으로 삼았다. 전세화. 이러는 거야. 세금 내기 싫어? 토지 없으면 돼. 그렇지? 토지 없으면 세금 안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장농은 세금 안 내는 거지. 토지가 없거든. 예? 전에는 세금을 냈단 말이야. 집에 살으니까 세금 냈고. 그렇지? 정남이니까 세금 내는데 이게 세금을 안 낼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자, 다음 받는 거야. 생산물, 노동력, 토산물. 이거는 농업이 중심인 사회는 세금을 이렇게 받아. 서양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조선주기사는 서서히 자본주의로 넘어가기 시작해. 자본주의로 넘어간다는 건 농업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얘기야. 농업이 발달하면 먹고 남는 게 생겨. 잉여생산물. 먹고 남는 건 바꿔 먹든지 팔어. 그럼 시장이 활성화가 돼. 시장이 활성화하면 내가 전에 한번 설명했어. 시장이 활성화되면 뭐가 발달해? 상업이 발달해. 상업이 발달하면 만들어야 팔 거 아니야. 수공업이 발달해. 합치면 뭐예요? 상공업 발달이야. 상공업 발달은 뭐로 이어진다고? 보다 편한 수단인 화폐. 그래서 상평동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시장을 키워. 그럼 청주시 전체가 시장이 돼버려. 이걸 뭐라고 그래? 도시 발달. 그래서 뭐 상공업 그리고 화폐 도시는 붙어 다닌다. 고려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대로 현실로 나오잖아. 그게. 그래서 조선주기 사회가 서서히 자본주의로 넘어오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합당한 상평동부라는 화폐를 받겠다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요 얘기를 이해하느냐 이 얘기야. 근데 시중 책자나 국사교과서는 얘기가 안 써 있어. 내가 이걸 몇 년을 공부해서 뒤져갖고 찾아서 표로 만드는 거야. 근데 써 있는 건 뭐가 써 있냐? 책에 이거 요거만 써 있어. 요거만. 여기서 윤리가 국가는 뭘 하려면 명령을 내렸는지 법을 바꿔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윤리가 하는 법을 영정법이라고 불러요. 책에 써 있는 건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걷던 걸 이렇게 건너로 바꾼 걸 영정법이라고 불러요. 요게 요렇게 바뀐 건 균역법이라고 부르고 요게 요렇게 바뀐 건 대동법이라고 부르고 이러는 거야. 시중 책자에 써 있는 건 요 법만 나와 있어. 법만. 근데 그렇지 말고 펴놓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이렇게. 근데 그 서브노트를 이렇게 거기다 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것에 입각한 잠 쉬었다가 179페이지. 이 179페이지는 별로 안 어려워. 근데 기억할 게 많아. 6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180페이지 국방세 균역법. 그 2개를 할게. 잠깐 한 7분만 쉽시다.